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수능 완성 유형편 2회에 나와 있는 극문학입니다. 애니깽이란 글이 나왔는데요. 이런 글이 EBS에 실릴 줄 몰랐네요. 선생님 90년대 정도에 이 동명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평생 봤던 영화 중에서 돈 주고 본 영화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영화예요. 돈이 아까 죽을 뻔했어요. 어쨌든 간에 별로 설명할 것도 없고요. 읽어보시면 뭐 누구나 알만한 그런 내용이 나와서 그냥 가이드를 잡는 방법으로 그냥 지문을 설명할 텐데 대신 여러분들 뭐는 좀 봐주면 좋겠냐 하면 이게 유형편이죠. 그죠? 아무리 EBS 우습게 보여도 올해 이렇게 시험 문제 내겠다고 컨닝페이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극문학이 나온다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구나. 그런 가이드를 잡는 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 글을 보시면 중략을 기점으로 해서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가 고종 황제가 있는 궁궐 장면이 하나가 나오고요. 조선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면은 멕시코 농장, 멕시코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궁궐 장면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아주 뭐 무능한 지배층이겠죠. 무능한 지배층, 그냥 권력층이란 말 쓰지 말고 지배층이랑 쓸게요. 무능한 지배층의 모습이 나오고 그 무능한 지배층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조선인들, 고통받는 민중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구한말에 1900년대 정도 되겠죠. 그때의 어떤 혼란한 사회상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았는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글 같아요. 자, 일단 그러면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문보다는 문제에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소리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극문학이죠. 연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뭐 해설자가 나와서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해설자가 직접 무대 속에 등장하지 않고요. 소리를 통해서 무대 상황을 전달해 주는 거죠. 지금 이야기, 극이 전개되는 상황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고 해설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리의 역할처럼 보입니다. 자, 상황 보겠습니다. 조선의 궁성은 아주 조용하고 태평스러웠다. 자, 궁성 얘기합니다. 조선의 궁성. 왕이 살고 있는 궁성은 아주 조용하고 태평스러웠답니다. 처음부터 이런 얘기로 시작하는데 장면이 바뀌었을 때 이게 뭐랑 대비하기 위한 것이냐면 지배층이 살고 있는 조선의 궁성은 이렇게 태평스러웠지만 백성들이 고통받는 노예처럼 살고 있던 멕시코 농장 뒤에서 나올 멕시코 농장과 대비해서 그 농장 속에서 받는 백성들의 고통이 매우 컸다. 아마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태평스러운 궁전의 모습을 표현하는 모양입니다. 자, 세계 열강의 각 축전은 소강 상태에 빠지고 일본의 야심에 찬 세력들은 궁성의 내부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안방 차지를 하고 있다. 일본의 영향력이 매우 큰 상황이고 조선의 황제도 궁성의 대신들도 무력한 나라를 소위를 하고 있었다. 자, 무력하게 보내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 볼까요?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일본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역사책에서 많이 보던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나라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노예로 팔려간 백성들 멕시코로 팔려간 백성들 문제는 차츰 잊혀가고 있을 뿐이었다. 무대가 밝아지면서 고종 황제와 궁녀는 화준을 즐기고 있다. 화준이 뭐 놀이 모양이에요. 궁중에서 하는 놀이 모양입니다. 이거부터 이미 웃긴 거죠.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지배층이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고요. 보다시피 놀이나 즐기고 앉아 있는 겁니다. 무능한 지배층의 모습을 첫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음 갑니다. 자, 궁녀. 손을 좀 더 높이 들고 던지옵소서. 황제, 여느 때만 못하구나 땡땡땡 벌점 있게 오르겠는걸. 자, 여느 때만 못하다 그랬죠. 평소에는 잘했는데 오늘은 지금 잘 안 돼. 아마도 보통 극문학에서 인물의 행동들은 다 인물의 심리를 반영하는 것들이죠. 아마도 황제의 마음속에는 어떤 걱정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궁녀가 지금 소녀와 내기를 하고 있사옵니다. 황제, 어떤 내기였지? 오색 비단 여든 필이옵니다. 황제, 하준놀이가 서툰 걸 보니 땡땡땡 날씨가 굳은 모양일세. 자, 말 줄임표 쓰고 있으니까 아마도 직접 하고자 하는 말을 자꾸 숨기는 것 같아요. 날이 굳을 모양이다, 뭐 비가 올 거다 이 얘기가 아니라 뭔가 마음속에 걱정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자, 그걸 간파해서 궁녀가 심기가 편치 않으시옵니까? 전하,
매번 헛손질을 하고 있으니 말이야 땡땡땡 마음이 뭔가 편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직 직접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상황 자체에서 인물의 어떤 걱정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나중에도 이걸 말고 다른 극문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서사문학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변화가 있을 때 평소에는 뭐 잘했어. 근데 오늘은 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평소와 다른 뭔가의 행동이나 결과가 나올 때에는 그런 것들이 인물의 심리를 반영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까 눈여겨서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건너가죠. 자, 궁녀. 일본에 갔던 윤 대감께서 큰 수확을 얻으셨다고 하옵니다. 황제. 잔 얘기인가? 자, 이제 보세요. 궁녀가 큰 수확을 얘기했는데 황제는 지금 별 관심 없는 듯이 잣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 보시면 궁녀가 고무라 주따로 외무 대신에 진상품이 여간 푸짐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순금. 자, 순금이죠. 순금이 200냥이나 되고 물론 삿포로 잣도 있어. 그러니까 순금이 훨씬 더 중요한 건데 황제는 지금 금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고 있는 거죠. 뭔가 못마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궁녀는 지금 못마땅한 이 황제한테 일본이 우리한테 준 선물이 되게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서서히 좀 눈치를 채죠. 그죠? 황제한테 현실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가장 옆에서 모시고 있는 궁녀임에도 불구하고 황제하고 놀이나 하고 앉아있고 내기나 하고 앉아있고 일본한테 뭔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궁녀는 글쎄요 뭐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네요. 일본 사람들이 궁에 심은 친일파라고 얘기할까요? 자, 뭔가 부정적인 인물처럼 그려집니다. 자, 이때 윤치호 외무차관이 정중하게 걸어 들어온다. 자, 궁녀. 저기 윤치호 대신께서 오십니다. 윤치호 소신 일본 다녀온 보고를 올리고자 하옵니다. 황제 수고가 많았구만. 그리고 윤치호가 내친 김에 일본을 거쳐 하와이까지 다녀오는 길이 옵니다. 자, 그래 멕시코에 끌려간 백성들은 어찌 되었는가? 자, 일단 표면적으로는 백성들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고 있어요. 무능한 건 맞습니다만 이글 속에 등장하는 고종의 황제니까 아마 고종 아니겠어요, 그죠? 황제의 모습은 무능하기는 해요.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백성들에 대해서 걱정은 하고 있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죠. 자, 윤치호가 하와이에서 여비가 떨어져서 멕시코까지 가지 못하고 되돌아왔습니다만 자, 이런 거 보면 나라의 형편을 알 수 있죠. 한 나라의 외무차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이니까 나라의 형편을 알 수 있는 그런 대사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하와이 현지의 이민간 동포들은 모두 안락하게 생활하고 있었는 바 그것을 비추어 볼 때 멕시코로 떠난 사람들도 크게 심려할 바가 아닌 듯 생각되옵니다. 자, 뭔가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황제가. 그렇다면 다행이구만. 땡땡땡. 또 역시 계속 지금 말 줄임표를 쓰고 있죠. 뭔가 직접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황제가 분명히 자기의 부하 윤치호가 황제한테 자기가 보고 온 모습을 보고를 하고 자기가 추측한 바를 보고하고 있지만 황제가 그것을 뭔가 믿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떤 떨떠름한 감정을 말 줄임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회의적이란 말 써볼까요? 뭔가 의심을 품고 있는 그런 투로 보입니다. 자, 그럼 윤치호가 더구나 일본 외무성에서는 조선 사람들이 더 많이 멕시코로 이민을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사온즉 자, 이제 일본 측을 얘기합니다. 일본 측의 입장은 뭐냐면 조선 사람들이 더 많이 멕시코로 이민을 간다고 그래요. 사실은 이민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가는 거죠. 팔려가는 거라고 조선 사람들을 일본으로 멕시코로 더 많이 이민을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고 있사온즉 그것은 자, 일본의 그러한 주장은 워싱턴 당국이 미국이 더 이상 조선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이 자기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노동력을 저하시키지 않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옵니다. 일본 당국의 내심은 자, 일본의 속마음은 미국 땅에 자기들의 노동력을 송출을 독점하고 자, 이제 좀 살만한 미국 땅에는 일본 사람들을 다 보내고 조선인들을 제3국으로 진출시키는 게 이롭다고 생각하고 있사옵니다. 자, 윤치호라는 사람이 일본의 내심을 설명해 주고 있죠. 자, 뒤에 문제 나올 거니까 미리 하나 물어봅시다. 윤치호가 황제한테 지금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나요? 이 대사에서. 대안 제시하는 거 없어요. 그냥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왜 멕시코로 보내려고 하는지 일본 사람들의 속마음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오로지 일본의 이득 때문이라면 우리가 희생만을 당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는가. 자, 일본의 내심에 대해서 일본의 처사에 대해서 또 역시 불만스러운 입장을 밝히고 있죠.
윤치호가 지금의 상황에선 일본 당국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믿사옵니다. 현실적인 인물이죠.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그러한 그 요구 사항을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랬더니 황제가 다른 말 써볼게요. 현실적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무력한 사람이기도 하죠. 지배 계층들이 지배 계층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황제가 어떤가? 윤차관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자, 이거를 국녀한테 물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본의 입장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 윤치호가 말한 건 뭐냐면 지금 당장은 일본의 입장을 따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그것을 황제가 지가 판단하지 않고 누구한테 묻냐면 국녀한테 묻고 앉아 있다고. 이런 것들이 바로 무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죠. 지가 판단해야 되는데 궁녀가 뭐 알겠어요, 여기가. 그제? 그랬더니 궁녀가 더 웃겨요. 뭐라고 말하냐면 화준을 겨루어 점괘를 얻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미친년이죠, 그죠? 나라의 이런 중요한 중대사를 궁녀가 점을 쳐서 해결하겠다고 해. 나 같으면 목을 베버렸을까. 근데 황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땡땡땡. 자, 그러면서 동의하는 척하죠. 윤치호가 현재 일본의 속셈은 자, 이 사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가만히 있으시오. 점괘를 얻어 봅시다. 얘도 정상적 인간이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황제가 꽃병에 국화꽃을 던진다. 꽃병 밖에 떨어진다. 황제 옳지. 일본 당국의 판단이 옳다고 봐야 되겠구먼. 고무라 주따루 외신에게 하야시 공사를 통해서 진상품에 대한 감사의 서신, 황제가 돼가지고 대신한테 감사의 편지를 보낸다고요. 일본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계속 무능한 지배층, 실망스러운 지배층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윤치호 즉시 조치하겠사옵니다. 전하, 황제 한 가지 멕시코의 우리 외무성의 관리를 파견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자, 황제가 드디어 이 멍청한 황제가 뭔가 하나를 제시합니다. 멕시코에다가 외무성 관리를 파견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윤치호가 이미 일본과 멕시코 간에는 서로 공사가 상주하고 있는 실정인 바 조선의 관리가 멕시코에 상주하는 것은 일본 당국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사옵니다. 일본은 아마 반대할 거다. 일본의 입장을 다시 전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황제. 그것도 일본의 뜻에 따라야만 하는가? 궁녀 전하, 러시아의 세력을 약화시킨 일본의 공적을 인정하셔야 하옵니다. 자, 황제가 뭔가 자존심이 상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것도 일본의 뜻을 따라야 되는가? 자존심이 매우 상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궁녀는 여전히 뭐라고 말하냐면 일본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판단한 게 맞네요, 그죠? 일본 놈들이 심어놓은 아마도 그 친일파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궁녀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자, 황제가 그래, 그대 판단도 옳다 봐. 또 뭐 옳긴 뭐 개뿔어라. 그러니까 얘가 말하면 얘 말이 맞고 제가 말하면 제 말이 맞아. 그제? 그러니까 뭔가 줏대 없는 인간처럼 그려집니다. 황제가. 그 다음 궁녀가 우리 모두의 판단이 전부 옳습니다. 전하 웃고 앉아 있고요. 황제 국화꽃을 하병에다가 던져 넣는다. 순간 애니깽 자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무대가 어두워진다. 그러면 요 부분부터가 무대가 전환되는 거죠. 그러면 무대를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뭘 쓰고 있냐면 소리하고요. 소리하고 그 다음에 무대가 어두워진다고 했으니까 조명이죠. 그죠? 소리와 조명을 통해서 무대를 전환시키는 겁니다. 자, 소리 마찬가지로 지금의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의 세월이 흐른다. 가죽 채찍과 애니깽 가시, 애니깽이 선인장이랍니다. 이름도 거지 같은데요. 선인장이래요. 가죽 채찍과 애니깽 가시 그리고 땡볕과 독사와 열대병으로 1034명의 조선 사람 중에 상당수가 죽어서 애니깽 박고랑에 안매장되었다. 그들은 조선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잊혀져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는 조선에 대한 향수, 자, 조선은 자신들을 다 잊어버렸지만 고국에 대한 향수는 그대로 가지고 있답니다. 향수만 더욱더 짙어져 간다. 시도 때도 없는 애니깽 농사는 조선 사람들에겐 지옥이었고 멕시코 사람들에게는 황금의 수확이었다. 자, 무대 밝아지면서 광활한 애니깽 농장, 지평선까지 가시돋친 애니깽이 펼쳐져 있다. 멕시코의 민요 제비가 그들의 민속 악기의 반주에 맞춰 들려온다. 자, 이 제비가 뒤에 설명이 되어 있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랍니다. 그러니까 이 제비는 멕시코 민요이긴 합니다만 고국을 그리워하는 조선인의 정서, 조선인의 심리, 고국에 대한 향수를 반영하는 소재가 아닌가 싶어요. 자, 제비가 그들의 민속 악기에 맞춰 반주가
에서 들려온다. 한우의 가족과 강세, 철구, 멕시코 농부의 복장으로 검게 걸린 메마른 피부색을 노출시킨 채 작두형 칼로 애니깽 잎을 자르며 전진한다. 달아오르는 땡볕, 민우가 쓰러진다. 막루에서 망을 보던 감독관, 가죽 채찍을 들고 내려와서 사정없이 민우를 때린다. 나머지 사람들 말할 기력도 없이 매를 맞는다. 맞는 민우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을 뿐이다. 자, 민우가 맞고 있는데 말리지 못해요. 그죠? 왜? 말할 기력도 없어. 그만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고요. 동시에 또 무력감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절하는 민우, 그리고 상황 설명이 끝나고 중략되었습니다. 자, 이제 철구.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대화가 나올 텐데 이거 뻔한 거 아니겠어요? 자, 보세요. 항상 이런 거잖아. 문제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러 인물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 태도의 차이를 보여주겠죠. 분명히 어떤 인물은 굉장히 소극적인 인물이 있을 거고요. 어떤 인물은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인물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누시면 돼요. 이걸 뿐 아니라 다른 거를 봐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 사항이 주어지고 뭐 대화를 나누네? 뻔한 거죠. 인물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철구. 누구든지 이 사실을 조선의 임금님께 알려야 합니다. 한우가 가당치도 않은 소리. 자, 그러니까 철구는 뭔가 문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를 했는데 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곡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한우라고 하는 사람이 가당치도 않은 소리다. 뭔가 회의적이죠. 뻔한 거죠. 아마도 요 사람이 어떤 해결책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철구가 다시 또 다른 조선 백성들이 함정에 빠져 여기까지 끌려올지도 몰라요. 조선에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을 겁니다. 한우. 조선이 여기서 어디라고 거기를 찾아가겠는가? 또 회의적 반응이죠. 철구.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해줄 사람은 조선 임금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죠. 그죠? 임금은 굉장히 무력하고 국년연이랑 놀이나 하고 앉아 있는데 여전히 백성들은 임금을 믿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한우가 상감께서 우리의 처지를 아시면 가만 계시지 않을 테지만 상감이 계신 궁궐이 여기서 어딘가, 그러니까 철구가 제시한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이 사람도 임금이 우리의 처지를 알면 도와줄 거다. 해결책은 믿고 있어.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갈 방법이 없다라고 계속 소극적, 회의적 태도를 보이는 거죠. 자, 강세가 한 사람이 가서는 안 됩니다. 가다가 잡혀 죽으면 그만인 걸 땡땡땡. 자, 강세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죠. 철구랑 같은 입장인 것 같고요. 한우가 그렇다고 때로 몰려갈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또 역시 회의감 보여줍니다. 강세, 한 사람이 죽으면 다음 사람이 이어서 가고 다음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이어서 가고 땡땡땡. 시체의 다리를 놓더라도 임금님께만은 우리의 처지를 알려야 해요. 자, 죽더라도 가겠다. 매우 의지적인 모습을 보이네요. 자, 한우가 당장 여기를 빠져나가는 것도 여의치가 않아. 또 땡땡땡. 회의감이죠. 소극적인 태도. 철구가 메리다까지만 나가면 배를 탈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한우가 자, 상례가 용기를 내면서 작정한 사람들끼리 모두 떠나요. 한우가 땡땡땡. 자, 아마도 항상 극문학 문제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대화했을 때 혹은 이렇게 표정을 지었을 때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인물의 심리가 뭐게 이거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상례라고 하는 삼례겠죠. 여자는 아마도 용기를 내서 말하는 걸 보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말이 많지 않은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니까 한우가 얼떨떨하죠. 그죠? 놀라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놀라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 줄임표가 쓰여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 3례. 말을 정했으면 지체하지 말고 어서 떠나라고요. 여긴 내가 남아 있을 테니까 누구든지 살아남는 한 사람이 있으면 두더지처럼이라도 기어가서 임금님께 알리세요. 조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한우가 서두를 일이 아니야. 계속 이 사람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랬더니 삼례가 4년을 기다려왔는데 뭘 더 기다리겠다는 겁니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는 건 매 한 가지. 한우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일이 성사가 되려면 주먹구구식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앞에서는 계속 회의적 반응을 보이다가 단순하게 겁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뒷부분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는 곤란하다. 아까 선생님이 한번 적어놨었죠.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회의적 소극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신중한 인물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네요. 자, 삼례가 당신이 가다가 죽으면 우리 새끼들을 키워서 뒤따라 보낼 것이구만. 뭘 쭉저기들처럼 망설인데요. 자, 계속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판단을 재촉하고 있는 거죠. 삼녀도 굉장히 의지적 인물로 그려집니다. 민우, 자 그래요. 나도 함께 따라가겠어요. 여기까지가 일단 글 내용입니다. 뭐 글 내용 자체야 엄마가 봐도 금방 이해할 만큼 단순한 글인데요. 놀이나 즐기면서 무능하게 있는 전 장면,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두 번째 장면, 이 두 개의 장면을 대비해서 지배층의 무능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고통받았는가 그 부분을 보여주는 글처럼 보입니다. 자,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위글의 등장 인물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가? 선생님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지문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형편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극문학이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보여주는 거야. 믿어봅시다. 뭐가 나오는지. 자, 1번. 등장 인물에 대한 설명이에요. 인물, 그러니까 뭐 묻는 거냐면 인물의 캐릭터 묻는 겁니다. 인물들이 어떤 캐릭터의 인물인지를 묻는 건데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자, 1번 윤치호. 윤치호는 일본이 이득을 얻기 위해 무고한 조선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서 막아야 한다고 이런 말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단순하게 이 사람은 현재 상황 정보를 전달하고 있을 뿐인 거죠.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황제는 미국 이외의 멕시코와 같은 제3국으로 조선 사람들이 이민을 가는 것이 조선에 유리하다 아니고 걱정했죠. 그죠? 그다음 3번 궁녀는 친일적 태도를 보이면서 아까 우리가 친일파라 그랬어요. 그죠? 친일적 태도를 보이면서 황제가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비합리적인 방법, 점 같은 걸 치고 있는 나쁜 년이죠. 답은 3번입니다. 4번은 강세는 애니깡 농장에서 탈출에 성공하더라도 조선에 당도하지 못한 채 모두 붙잡혀 죽을 거죠. 글 속에서 붙잡혀 죽는 거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그죠? 이거 얘기한 적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누구였나 한우라는 사람이 갈 방법이 없다 그 얘기는 했는데 강세가 이런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5번 철구는 조선의 임금님이 자신들의 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죠. 모르니까 지금 가서 알리자라고 말하는 거니까 글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뒷부분 지금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문제를 낸다면 이거보다는 3예를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인물의 캐릭터를 물었을 때 제일 중요하게 요 글 속에 다루어질 인물은 앞에 궁녀고요. 요년 나쁜 년. 그 다음에 요거랑 대비해서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려고 하는 3예. 자, 요 인물이 아마 대비되어서 물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극문학이 나오게 되면 첫 번째 문제, 인물의 캐릭터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갑시다. 2번은 윗글을 공연할 때 배우가 기역, 미음에 대해 연기 계획을 세운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연기 계획을 세웠다고요? 뻔한 거죠. 기역, 미음 보시면 전부 다 이건 대사예요, 대사. 인물이 어떤 대사를 냈을 때 그 대사 속에 어떤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지를 묻는 거죠. 그래서 극문학이든 혹은 서사문학이든 글을 보실 때 인물의 행동이나 대사에 줄이 쳐져 있고 기억니은 붙어 있으면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흔하게 나오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일단 기억은 궁녀가는 말이죠. 기분이 좋지 않은 황제의 기분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 일부러 밝고 명랑하게 대사를 구사해야 되겠군. 자,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고 암울한 상황인데 궁녀라는 년은 임금의 그 눈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한테 뭔가 마치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임금의 판단을 오도하게 만드는 거니까 1번은 맞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니은은 윤치호가 하는 말이죠. 그죠? 임금한테 멕시코 가보지는 못했지만 백성들이 잘 지내고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번 보시면 황제가 심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중하면서 믿음을 주는 어투 맞죠? 황제가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거기도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은 황제가 하는 말인데요. 자, 오로지 일본이 이득 때문이라면 우리가 희생을 당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는가. 자, 뭔가 불만을 제시하고 있죠. 디귿을 보시면 윤치호가 제안한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음을 드러낼 수 있게 의심스러운. 자, 하나 물어봅시다. 윤치호가 어떤 것을 제안했나요? 제안한 게 아니죠, 그죠? 제안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내심에 대해서 뭔가 회의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의중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윤치호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회의감을 표출하고 있는 거죠. 답은 3번으로 보셔야 됩니다. 4번은
리을은 누가 하는 말인가요? 리을은 한우가 하는 말이죠. 상감께서 우리의 처지를 아시면 가만 계시지 않을 테지만 땡땡땡. 자, 상대의 말에 동의를 하지만 동의했죠. 뭐에 대해서 상감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동의했어요. 황제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 거리상 불가능하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야말로 현실성을 들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4번도 맞고요. 마지막 5번은 삼례가 하는 말이죠. 삼례가 의지를 섞어서 하는 말입니다. 행동에 옮기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을 답답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행동에 나설 것을 강하게 독려 촉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3번 문제 갑니다. 3번 문제가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거. 자, 보기에서 이제 이 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나오겠죠. 이 작품은 총 10장으로 구성된 희곡으로 고종 황실의 일상과 멕시코 농장의 조선 백성들의 삶을 반복적 교차한답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알죠? 한 장면은 궁궐 장면, 한 장면은 멕시코 장면, 다시 또 한 장면은 궁궐 장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교차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교차시키면서 내용을 전개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백성들의 안위를 돌보지 않는 황실과 고관들의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모습과 멕시코 농장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조선 백성들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면서 외세에 종속된 황실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했던 우리 민족의 순환사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민족의 순환사, 이게 주제라는 겁니다. 또한 애니깽 농장을 배경으로 한 장면에서 멕시코 미녀 제비를 반복적으로 삽입함으로써 등장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어떤 상황? 매우 힘들게 살고 있어.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들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1번. 일본 외무 대신이 보낸 진상품에 감사의 서신을 보내며 일본 당국의 눈치를 보는 황제의 모습에서 무능력한 황실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 그 내용과도 맞고 보기에도 나왔습니다. 자, 2번. 윤치호가 일본 외무성의 말에 따라서 멕시코 조선 외무성 관리를 직접 파견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당시 고관들의 부도덕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 아니죠, 그죠? 우리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외무성 관리를 직접 파견해야 돼. 이거는 부도덕한 모습이 아니고요. 오히려 지배층이 해야 될 관리들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2번은 잘못 이야기를 했네요. 3번. 궁성에서 궁녀와 하준놀이를 하는 황제와 궁성, 멕시코에서 땡볕과 독사, 열대병으로 죽어가는 조선 백성들을 대조되면서 역사적 비극이 대조는 항상 뭔가를 강조하기 위한 거죠. 자, 4번은 쓰러진 민우를 감독관이 사정없이 때리는 모습과 그것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멕시코로 끌려간 조선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엿볼 수가 있어. 누가 때려도 저항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니까 고통스러울 수 있겠죠. 5번. 애니깽 농장에서 들리는 멕시코 민요 제비가 고국에서 돌아가고 싶은 고국에 대한 심정을 담은 노래라는 점에서 고향에 대한 조선 백성들의 그리움을 강조하는 것이다. 답은 당연히 2번 말고는 없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간단한 글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하시면서 지문도 지문입니다만 극문항에 나왔을 때 뭘 묻는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주목하시고 복습하시면 조금 더 학습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